제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제일 전파사 오성규의 정치타파에서는 묻지마 협중 심각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보수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 가치로 두는데 우리나라 보수 진영을 차지하고 있는 극우 계엄 옹호 집단, 이 사람들 중심축이 좀 엉뚱한 것 같습니다.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맞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는 협중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공화국에 대한 국감이 한창인데요. 드러나는 것들마다 충격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했던 김건희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강나경의 사건 인사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명태균과 오세훈의 대결, 누구 하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명태균과 묵묵부답 무응답 오세훈은 다음 달 8일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붙습니다. 매거진 라이브에서 오세훈 명태균 전쟁을 분석합니다. 오늘 핫이슈 브리핑 재건축 비기슈 코너에서는 해운대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대결 구도를 들여다봅니다.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성규 정치타파 협중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뒤에 사진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나라를 좀 먹는다 싶은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전한길, 그 아무 말 대잔치 잘하는 전한길한테 아멘이라고 하는 그 국힘의 최고위원이 있죠. 김민수. 코스피 상승 무드 뒤에 중국 음모론이 있다는 이야기로 정말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웃을 수도 없고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이런 일, 정말 나라를 좀 먹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거의 국가적 위협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깽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깽판이죠. 깽판 치는 행위죠. 저거 네. 붙어 있는 피켓에 저런 문자들 보면 당하는 사람들이야 너무나 울분에 네. 차겠지만 보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네. 조성적 포함해서 다 나가라. 네. 그리고 익숙한 저 표현이 있죠. 국민 저항권 발동. 국민 저항권 발동. 저 뭡니까 저 서부지법 앞에서 네.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주장이 국민 저항권이라고 네. 했던 거잖아요. 네. 그들이 지금 요 협중 시위를 벌이는 주체들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같은 언어로 그 세력들이 그 폭동 세력이 그대로 이제는 협중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협중 시위 이제 명동 쪽에서 벌어지는데 주로 네.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죠. 많잖아요. 네. 예. 또 중국 대사관도 있고. 그렇죠. 네.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이 네. 현상을 지켜본다는 인터뷰들이 막 나오고 있고 거기에 상인들조차 네. 우리 지금 생업을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위협적이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좀 따져볼 텐데 그 따져보기 전에 그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도쿄에서 벌어진 혐한 시위거든요.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혐오하는 시위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게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보고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저런 취급을 당하면 우리가 그때 울분을 토했던 만큼 중국인들 얼마나 울분을 토하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런데 혐한 시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억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아니 최근에도 최근에도 많이 있었죠. 와사비 네, 아시죠? 와사비 음식에다가 해놓고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초밥집에 갔더니만 네네. 와사비를 왕창 넣어가지고 그리고 와사비를 넣은 게 아니라 네. 소금을 왕창 넣은 적도 있고 벌레가 음식에 벌레가 나온 적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혐한의 정도가 혐한에 대한 행위 자체가 진짜 꼴불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라는 문제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심각하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완전히 업무방해고 영업방해다. 깽판 치는 거다. 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들 수가 있냐, 자행이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실제로 그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야, 근데 영향이 크겠죠. 네, 이게 너무 심각한 게 이 우리나라 지금 주가 문제 아까 잠깐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코스피 지금 상승세에 있는데 네. 자꾸 방해하려는 거죠. 올라가는 게 너무 싫은가 봐요. 올라가는 게 너무 싫은 그 거. 사람이 네. 소위 경제학 뭐 박사라고 하던 양반인데 이 코스피를 가지고 중국 음모론이 들어가 있다.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지금 제가 네. 넣어놓고 야,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우리가 차후에 5분을 좀 진지하게. 한꺼번에 이야기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현중 씨는 어떤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현중 씨 중에 어떤 주장이 있냐면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그렇죠. 철회해야 된다 막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도 이 부안해동에서 이런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잘못된 주장이다.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싶은데요. 부분이? 이게 윤석열 때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한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여행사가 양국의 여행사가 네. 3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15일 이내 체류하는 사람들 무비자 입국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한시적으로. 그럼 왜 했냐? 이거 관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관광이 2019년에 최고치를 달했습니다. 입국하는 관광객 기준으로 1,640만 정도가 입국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번지면서 완전히 다 관광이 전 세계 관광이 죽고 나서 일본은 이미 그때 이상으로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회복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한 80%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 관광객이 2019년에는 630만 명이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는 45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조치가 이루어지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네. 정부가 이제 추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의 경제 살리는 목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치해놓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침뱉고 있으면 오는 사람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이게 네. 경제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관광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관광이 GDP 전체 국가 GDP의 약 4.3% 정도 네. 금액으로는 한 24조 원 정도 연간 부담 그 책임을 지고 있어요. 네. 그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40만 명의 고용 효과를 일으켜내요. 관광이. 네. 그렇죠.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서 캄보디아 가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 관광이 담당하는 일자리 크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실업 부분을 상당히 억제해내는 억지력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명이 추가로 들었을 때 추가로 고용 효과라는 거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다 발로 걷어차는 행위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교역 두 번째는 도 있죠. 네. 이 첨단 산업에 영향을 크게 끼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정부가 이미 미중 간의 협상 대결하면서 히토리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그렇죠. 히토리. 아주 핫한. 히토리는 우리나라가 하는 반도체 뭐 이 등등의 첨단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되는 원인 맞아요. 그 물질이거든요. 네. 이거를 전 세계 90%를 중국에서 공급을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특정 히토리를 공급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당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스톱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자극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첨단 산업이 스톱된다면 코스피 뭐 삼성전자가 연일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폭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현중 세력들 오로지 그 이재명 정부가 뭐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발목 잡아가지고 이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문화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렇죠. 끼쳐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전에 사드 때 한한령을 내렸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아예 네.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 한한령. 네. 못하도록 했죠. 폄한령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화 강국적인 부분이 전 세계로 지금 넓혀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상당히 BTS 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한국에 오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 폐쇄의 길로 가는 거죠.
네. 양국 간의 관계에서. 지금 흑 장군님 또 반갑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그것대로 대응해야 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쓰고 가는 돈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네, 그거는 그것대로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실용적으로 우리 정책을 취하고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때고 지금 특히나 코스피가 조만간 4천 도달할 걸로 지금 네, 굉장히 네. 그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은 다 깽판이거든요. 진짜 깽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은 이걸 왜 할까? 혐한을 왜 할까? 얻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 되게 별종들이다라고 보이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뭔가 있긴 있을 텐데 있긴 있을 이유가 텐데 있겠죠. 그 근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근원을 짚기 위해서 들고 나온 단어가 이제 제노포비아입니다. 제노포비아. 예. 이게 제노포비아는 외국인 또는 이민족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말을 제노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딱 그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직접 만드신 거죠? 예, 직접 제가 이제 색깔도 직접 입히셨다면서요? 예, 뭐 단어를 가지고 크라우드식으로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제노포비아의 아주 근저에는 우월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제노포비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이 뭘로 이렇게 단어를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노포비아는 인종차별 혐오 인종차별 현상이죠. 혐오, 인종차별 혐오.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데 우리가 뭐 절대 우월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끌고 가는 극우 보수층의 지지자들은 신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기 나치즘하고 이렇게 바로 위에 있으니까 나치즘이 거의 같은 나치즘이 양태를 인종 우월주의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중국보다 지금 막 우월하다고 지금 막 괄시하고 막 음.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미국은 절대적으로 그 우상처럼 그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깔보고 그리고 저 캄보디아 같은 아주 그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제일 안 좋은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네, 네. 현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국힘과 극우 세력들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 예를 들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한마디로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범죄시하거든요. 실제로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절대 말조차 행위조차 이게 하면 안 되는 칭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제 잡혀갑니다. 부모가 처벌받습니다. 애들이 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저런 부분을 그냥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막 떠들고 있어요. 네, 아니 심각한 범죄다. 범죄 집단들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협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격을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발전해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사대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말씀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어떠세요? 아니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때 했던 그 명태균하고 네. 그김 아, 조선족 남매 같다고 음.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세훈이 그렇죠. 네, 오세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람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뭐 조선족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단어도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문제. 나중에 그 오세훈 명태균 그 매거진 라이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네네. 둘이 아주 그냥 아주 그 첨예하게 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세훈이 그때 조선작 같다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표현이 아, 그게 할 근데 이게 표현이니까. 저는 이제 뭐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아까 이제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도 네네네. 마찬가지고 친애들이 해놓고 친애들이 할 때는 해결 안 해놓고 네.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은 친애들 싸고 치우는 건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네. 나쁜 근성이죠. 그렇죠. 그 전에 그 거지 건성입니다. 거지 건성. 반중이라고 하는 음. 개념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반중 그러다가 어느새 혐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정도가 심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네. 반중이라는 부분은 뭐 조선 시대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을 올라갈 수도 시대적 있었어요. 폭을 넘- 왜냐하면 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고 빈번하게 전쟁이 있었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옛날에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떼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예. 그런 정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갖고 왔던 부분인데 이게 반중 정서로 강화됐던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시작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에 환경 문제였어요. 아 황사, 황사 미세먼지. 문제. 우리가 이제 네. 북동풍이 이렇게 부니까 북서풍이 부니까 그 바람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래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항상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건강에 많은 영향을 그렇죠, 줬으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폭발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드였죠. 2016년과 사드. 2017년 어간에 있었던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ICBM에 대응하는 미국의 MD 체계를 한국에 뿌리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방어하고는 관계없어요. ICBM이 아무리 고각을 쏴도 우리나라로 우리는 떨어지지 그렇죠. 떨어지지 않으니까 않죠. 미국 방어를 위해서 거리상, 네. 미국의 MD 체제를 우리가 그 뭐랄까 말려 들어가는 꼴이죠. 그래서 네. 실제로는 중국과 우리가 극한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도 그걸 막 부추겼어요. 막 부추기면서 그때부터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 슬라이드 하나 좀 넘겨서 한번 볼까요? 네. 요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아산정책연구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 네. 한국 경제와 안보와 우리나라에 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사 부분이 딱 2016년 15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는데 16년 17년을 경과하면서 엄청 안 좋아져요. 그때가 이제 예. 그 시기. 예. 사드 사드 시기인 거죠. 시기라는 거죠. 그 사드 그때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 중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탄압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사업 접고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그때 막 그러지고. 뭐 그때 한한령 내려지고 네. 우리 저 드라마도 아예 못 보게 만들고 그렇죠. 못 보게 뭐 하고. 역사 왜곡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미중 간의 대결에 대리전 비슷하게 참여해가지고 실제 부담은 우리만 왕창 얻어맞은 거거든요. 지금 10년이 다 고래 싸움에 돼가는데 새우등 터졌죠 그때. 다 회복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그때. 그렇죠. 네.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도 네. 1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 80%밖에 회복이 안 됐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것을 지금 그걸 겨우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속 기름을 붓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건데 어쨌거나 이 저 반중 정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드 그리고 네. 그것이 더 강화된 부분은 코로나 때예요. 명확하죠. 우한 폐렴이라고 네네. 막 언론에서 맞아요. 보도했잖아요. 팩트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반중 정서를 굉장히 크게 언론이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그때 이제 해서 미국의 논리에 또 같이 덩달아 편성했던 측면도 있죠. 그런 부분인데 좌우지간 반중 정서는 있었던 현상에 대한 부분에 기반을 했다면 네. 혐중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막무가내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네. 아, 요걸 딱 요거 보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징적으로 이런 거예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은 홍콩처럼 네. 중국의 속국이 될 위협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 자체도. 그런데 아. 눈치비 저 정말 데이터를 한번 놀라워요. 보고 말씀을 한번. 그러니까 중국의 진짜 속국이 될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될 위협이 있다라는 응답을 한 국힘 지지자가 69%. 69%. 야, 10명 중에 7명이. 아니 이게 제정신을 갖고 답을 하는 것인지. 근데 민주당 지지자는 4%. 저 부분도 저는 혐중 정서가 너무 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 저것도 또 부분도 충격적- 문제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다음 네. 한번 볼까요? 이래서 여론전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혐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가짜 뉴스에 기반합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기반이 돼요. 이 앞에가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가짜 뉴스에 가짜 주장에 부하 내동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주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대학 아시죠? 자유대. 혐중시 네, 지금 네.
주최자죠. 자유대학은 올해 1월달에 창립한 단체예요. 야, 근데 그 지난번 방송 때 이 집회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이렇게 얼핏 봤을 때 그 뭐 윤어게인으로 지금 팻말을 들고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 다시 오라고 이렇게 지금 버젓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던 있습니다. 거죠. 네, 자유대학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네. 이걸 좀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네. 뭐 자유대학은 참고로 아스팔트 보수 중에 여의도파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네. 경향신문에서 이게 잘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가져온 것이고 네. 광화문파는 아니다. 광원파는 좀 네. 죽었죠 세력이. 네, 강원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딱 처음에 화제를 가짜 뉴스를 던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대략 한 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네.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아, 한번 참.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 스카이데일리. 텐데 아 이거 유명했죠. 여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원지가 여기입니다. 네. 스카이데일리. 그러니까 우리 저 내란 때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해커 부대 90여 명이 있어서 잡혀갔다 뭐 이런 따위의 유명했죠. 완전히 거짓말을 네. 올리고 그것을 보수 그 유튜브 있죠 신인균인가 국방TV에 운영하는 사람 그들 인용해서 또 방송을 해요. 네, 맞습니다. 몇백만 명이 보는 거예요. 예. 아 저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완전히 분노를 일으켜요. 네. 중국인들이 진짜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구나. 네. 이런 식의 참주선동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이걸 작업을 하는 그게 거죠.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주로 이런 작업을 하고요. 이건 이제 참고로 스카이데일리는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 이런 이제 소문도 그 혐의도 받고 네네. 있어요. 의혹도.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투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미국의 월트 미베인 교수가 주장하는 여기도 이제 저 뭡니까 그 개표 조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요. 네. 그대로 옮기는 이런 신문들이 계속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그게 부안해동하는 부분들이 그 광장에서 떠드는 겁니다. 네. 혐중 시위 때 혐중 이 이야기를 시위. 막 떠드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확대 재생산을 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 예. 신문의 자회사가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인데 이 회사가 저 왼쪽에 있는 초환전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초한전. 좋아요. 계명대 에포크. 뭐 이지용 교수라는 양반이 이걸 썼다는 건데 중국에서 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수가 쓴 거예요. 저는 뭐냐면 초안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전쟁의 방식이 너무 생화학적 테러전 아. 그리고 그리고 심리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게 이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전한길의 주장입니다. 전한길이 지난 2월 22일 날 반탄 집회에서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계엄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참. 저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네. 외환 유치권이거든요. 외환 유치죄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수가 낸 책을 마치 중국이 낸 것처럼 중국이 책을 내고 중국이 실제 저런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한다. 이게 완전히 외환 유치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외환 유치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봤던 저 김민수 이 사람 사진이 이 사람은 그냥 아예 대놓고 이 최고위원 선거 때 그 나왔던데 연설 장면인데 이 사람은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40대 중반 되는 사람이 아예 본인은 대놓고 극우라고 캠페인을 해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지금 뭐 얼마 전에 자기 당선됐거든요. 협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협중하겠다 했어요. 아예 네.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이 당에서는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중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뒷배가 돼 주는 거잖아요. 너 해, 요거 근거가 있어. 뭐 이러면서 지금 조직화하고 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국힘에서 최고위원까지 그러니까요. 혐오해도 되는구나라고. 그 국힘의 현재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요것만 저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란 그 탄핵 심판 때 네. 헌재가 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할 때 네. 사기환이라는 변호사가 그러니까 윤쪽 변호사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 변론에서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에 의한 하이브리드 전화 이게 초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있으며 중국은 이를 초안전이라고 부른다.
초안전이라고 아, 합니다. 중국이 일으킨 초안전이 국가 비상사태이고 네. 이에 맞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최종 변론을 해요. 이쪽에서는 이 중국의 초안전 이게 완전히 외환 유치를 한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그 짚고 사실을 넘어가죠. 밝히고 네네.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자유대학 그쪽 사람들이 윤핵인을 외치는 그 이론이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반중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의 맥락을 갖고 그에 대해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었다면 혐중은 있지 않은 사실을 누가 참주선동한 것에 대해서 부하내동하는 부분이고 그 정도가 훨씬 더 극렬하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현상은 국익을 심각하게 좀먹는 해치는 좀비들의 집단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뭐 이게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을 정치와 언론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게 더 나아가면 고전적인 우민화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린다 이런 의견을 흑 장군님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서로 이렇게 서로 이용하고 이 분노를 정당화시키고 자극하고 이 정당화시키고 분노에 찬 사람들을 정치 지지 세력으로 또 끌어들이고 예.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참 이거 비참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혐중에서 반중에서 혐중으로 어떻게 진화가 되었나? 네.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불성설이 같고요. 확대라고 너무 얘기해요. 그 악마화되었냐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염증으로 있다가 지금 암세포로 지금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과 네. 황색 언론, 극우 황색 언론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정치적으로는 국힘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도 같이 가고 있는 이유가 한 며칠 전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중국인 임대인들이 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이거를 이제 기사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돈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삼 지금 이 시기에 그거가 있지는 그러니까요. 않았을 네. 텐데도 언론도 같이 여기에 동반을 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키워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국가를 병들게 하고 그렇죠. 그 부담을 오롯이 모든 국민들한테까지 나눠주는 겁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나서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네. 말씀하실. 네. 참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야. 네. 이걸 계속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러다 근원적인 저는 이 해결책은 초안전을 네. 이 책을 광고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저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지금. 예, 또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초한지 아닙니다. 초한전입니다. 네. 초한전이고요. 저런데 해놓되면 아유.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국힘 저 위헌정당 이야기를 하면서 저 정당이 도대체 제정신이냐 저 법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천지 맞아요. 그다음에 무슨 그 통일교 왕창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 여기가- 지금 또 여기서는 혐중 세력한테 완전히 뭐 장악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김민수 저 네. 얼굴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말을 제가 표현을 삼가겠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코스피 음모론을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한심해요. 음모의 마왕이에요. 그 네. 국힘은. 네. 이거 오늘 코스피가 제가 보니까 3,942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한 70 가까이 올랐던데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민수가 발언했던 거를 제가 생략을 하고 세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예.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기준금리가 고금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 저금리예요. 네, 저금리죠. 아니 그거를 뻔한 것을 거짓말을 해. 가짜 뉴스를 퍼뜨려. 두 번째는 몰랐던 뭐냐면 거 아닐까요?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가 상승 요인도 없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근데 주가 상승 요인이 실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실제 개선되는 주가가 오르죠, 당연히.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치가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거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럼 증시 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요인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불법
불법 중국 자본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거도 되지 않아.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거래량 기준으로 국가별 그 자본을 쭉 보니까 중국이 11위에 불과해요. 미국이 제일 많고 등등 얘기해서 중국이 11위고 SK 하이닉스는 중국 자본이 심지어 14위밖에 안 내요. 근데 무슨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와서 모든 걸 하다 이런 택단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쪽은 뭐 부안 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김은혜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의료보험 그러니까 근보 먹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앞 뒤에 저 슬라이드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근보 먹튀 있죠. 이거 말 되게 작년에 많았었죠. 보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9억, 19억인가 이런 정도 네네네네. 지난 5년 동안에 네. 먹튀가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요.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그 부가가치 중에 의료 관광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네. 그 중에 그게 이제 117만 명이 외국인이 왔는데 그 중에 26만 명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2.2%인데 지불하는 돈의 비중은 33%를 중국이 돈을 쓰고 가요. 맞아요. 의료를 쓰고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그렇죠. 이런 문제도 봐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의료 관광을 와서 우리나라에 지출하는 돈이 2조가 훨씬 넘는다. 많다면. 그렇죠. 2조 5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큰 문제를 불을 태워버리면 빈대잔도 초가산도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다는 네. 겁니다. 맞아요. 네. 다음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선거 문제가 있고요. 투표권 문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부동산 쇼핑을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보면 꽤나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건수들이에요. 그럼 친애가 집권했을 때 아무 해결책도 제시 못하면서 왜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늘 그들의 자기 방식이죠, 잘못을 뭐. 먼저 돌아봐라. 하는 수법이죠. 네. 이놈들아 이렇게 네. 이야기를 늘 해주고 하는 싶어요. 태도죠. 네. 네. 그 문제를 우리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곧 에이펙이 열립니다. 31일 열리는데 시진핑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전국에 이런 현수막을 도배해 놓으면 좋겠습니까? 큰일 국익에 나죠. 도움이 될까요? 국익에 우리가 이 도움이 안 되죠. 문제는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런 자극적인 현수막을 다 신고해서 없애자 이런 캠페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이런 협중 시위라는 것을 목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오로지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흠집내고 이걸 잘 우리가 그렇죠. 잘 알아야 네. 되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윤의개인 세력, 이 네.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과정과 결과들이 국익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히 아시고 함께 대응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다음 방송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협중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렇게만 이야기 드려가지고는 네. 왜 그래야 되지? 아직 좀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방송도 이 부분을 한번 네, 필요한 좀 더 다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게 부분이신 것 우리 같아요. 그 먹고 사는 경제 문제랑 바로 직결이 맞아요.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들 뭐 발광하는 거겠지라고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게 바로바로 이 경제에 실물 경제에 그 영향을 미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목표 자체가 지금 현 정부의 실책을 자꾸 유도하려고 흠집내고 그다음에 성과를 못 내게 하는 못 내게 해야 자기 세력들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암세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뭐 불쾌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신체에서 암이 벌이는 행동이 이런 행동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기분 나쁘더라도 뭐 실체를 좀 파악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까지 써봤습니다. 강나경의 사건 인사이트.
저 지금 그 김건희 공화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윤석열 3년의 시간이 김건희의 꼭두가시들이 아니었는가. 우리나라 공권력은 김건희로 인해서 모든 엉뚱한 짓을 다 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데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지만 국감에서 본 김건희 네. 이 사건들 캄보디아와 엮여 있고 온갖 우리나라 부정부패와 지금 다 엮일 판입니다. 그래서 강나경의 사건 인사이트에서 이 사진 캄보디아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김건희의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캄보디아네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았는데 몸에 문신도 많고 여러 가지 처음에 저희가 우리나라로 환송해 왔었을 때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피해자지만 가해자인 사람들을 다 잡아온 상황이 됐었고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 건데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가 1000명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 가담자가.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캄보디아를 들어간 사람의 숫자이고요. 주변국 통해서 들어간 숫자로 하면 얘가 추상하는 것들이 10,000명 정도는 추상이 10,000 된대요. 명? 네. 그러니까 이게 2,000명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캄보디아를 직접 간 거고 주변국을 통해서 들어간 것까지 치면 그 정도로 지금 예측한다. 10,000명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프 보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나죠. 220명, 330명. 근데 이 왜 이런 일이 숫자도 벌어지는지. 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국 범죄에 의해 가지고 네.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고문 폭행 이렇게 돼 청년들의 삶이 무너진 듯하게 처음에 우리에게는 보여졌지만 네. 실제로 보니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있고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데려오고 그렇죠. 그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 하는 악순환인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 지역에 네. 그 잡았는데 한 45명 정도가 한 대학 출신이었대요. 그래요? 결국은 네 선배가 후배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래서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통째로 그 캄보디아에 가서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취약해 있던 대학생들은 결국 물론 이제 한 가지 측면은 거기 가 있던 대학생들 중에 사실 대다수는 일정의 빚이 있는 다 보니 상황이 이게 범죄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무의미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며 가해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 있는 가담자들이 주식 리딩, 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가 이게 어디죠? 너무 이게 무슨 도시잖아요. 근데 그 꼴 보니까 영화 세트장 같이 이 사진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은 네네 여기서 다 일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죠? 컴파운드인데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있대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발소, 술집. 술집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우리가 황하나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이런 데서 술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있었던 여자애들을 매칭해주고 네. 하는 일들을 마약도 공급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냥 작은 타운이래요. 컴파운드라고 해서 만들어진 타운이긴 한데 여기에는 없는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무리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면 제대로 뭐 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경제활동처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구조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뭐 신도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단지인데 이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는 50개 정도이지만 미국에서 파악한 건 10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모양의 범죄 단지 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지난번에 그 매체에서 그 기사가 하나 올라간 게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 제목이 김건희하고 통일교하고 캄보디아하고 이 커넥션에 대해서 미스터리다라는 이 그쵸. 제목이 나갔는데 너무 조회수가 많아서 이제 그게 조회수가 많다라는 뜻은 궁금한 거예요, 계속. 김건희하고 캄보디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가 네. 그 통일교도 엮여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게 다 실체적인
진실이 파악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미스터리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왜 저렇게 뭐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만은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막 몸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폭처럼 생겨 있는. 그 문신 애들이 왕창 들어왔잖아요. 지금 잡혀 들어온 거죠. 네, 잡혀 들어온 구출이 거죠. 아니라 거의 뭐 송환돼서 들어왔는데 그 범죄인들이 그쪽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쪽에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었고 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아주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되고 있는 이렇게 거죠. 들어간 이 조직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가 하필 왜 김건희, 통일교, 캄보디아 이 계속 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어서 참 그 특검하지만 이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될. 네. 그렇죠. 저는 ODA 좀 같이 이해를 엮여서.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 이상 그러니까 뭐 B1 B2 비자를 갖고 가면 네. 일정 기간 지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들어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거고 우리나라도 뭐 수사를 당연히 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됐던 모양이죠. 그렇죠. 거의 범죄의 왕국, 범죄를 저지르면 도피처처럼 갈 수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인 건데 이번에 그 150억 정도를 사기를 치고 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네, 근데 이번에 송환된 그 사람들이 빠져 있대요. 근데 예,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그쪽 가서 돈 어느 정도 주면 거기는 그게 다 무마가 돼서 송환 자체도 조금 밀려다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정도가 됐다면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이 부패도가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돈 많은 범죄자가 넘어가면 그만큼의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캄보디아인 정부는 뭐 했냐 이게 더 궁금한 거죠 저는. 이제까지는 그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에서도 지난번도 뉴스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네가 직접 신고해라. 그리고 지금은 대사관이 문을 닫았으니 내일 와라.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말을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현재는 지금 새롭게 대사가 들어갔지만 김건희가 있었던 그 시절에 중간에는 여기에는 대사관이 없었던 거예요. 대사가. 그렇죠. 예, 외교관이 없다 보니 이걸 총괄적으로 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대사 거죠. 활동 대신 ODA 전문가, ODA 뒤치다거리 하는 그렇죠. 담당자만 가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죠? ODA만 네. 그 뭐 회의하고 하는 정도이지 국민을 보호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드는 그 의심이 저 의도적으로 저런 걸 좀 방치를 한 거 아닌가 싶은. 글쎄 그런 저는 그것 생각도 때문에 들어요. 계속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네. 저게 뭐 어떤 의도성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번 국감에 네. 저런 문제에서 기존 이전 정부 때 그 관련된 부서의 외교부라든지 네. 뭐 출입국 관리사무소 뭐 업무도 있겠지만 그런 데서는 뭘 하고 있는지를 캐묻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는 당장 해결하라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있는 네, 문제를 그래서 당장 해결하는 투입했죠, 거는 지금. 하더라도 네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물론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난 정부 때 도대체 뭐 했는지를 캐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뭐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도 이 모양이 꼴인데 외교는 당연히 그랬고 더구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서 김건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입을 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급수적인 대한민국의 피해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오히려 뭐 부추기가 뭔가 그 얻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저 현상이라는 건 다 돈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늘 주장하다시피 기성전 돈 네. 우리 김건희 네. 도이치모터스 은행이 지금 캄보디아에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무언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내가 못 보고 못 들었어. 그건 해줄 거야. 대신 내가 원하는 ODA 관련 아니면 도이치모터스의 은행 설립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너네가 입을 다물고 있어. 이런 나름의 커넥션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뭐 이거는 저희들의 예측인 거고.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우리 드라마 중에 범죄 드라마 시리즈 있잖아요. 예, 예, 16부작이나 막 그 정도 되는 범죄도시. 범죄 도시를 넘어서 이 정치와 종교와 각종 범죄와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그래서 이 시리즈물이 지금 우리가 그 결론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중간쯤 간 거예요. 네네네. 지금 상황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걸 지금 보고 하나하나 이제 퍼즐을 맞춰서 추적해 들어가는 드라마 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게 아,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이런 소재들이 한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기 보면 뭐 남미에 있는 어떤 이야기와 뭐가 짬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또 이렇게 됐는가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어쨌든 생각들이 캄보디아 듭니다. 자체가 이제 이게 캄보디아 내에서 있는 그 캄보디아 내 범죄 음. 조직의 네.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음. 겉으로는 훈센? 사회봉사 예. 네. 아니야, 얘 훈세는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니고. 예, 이거는 훈세는 아니고 그 그렇죠. 얘는 프린스 네. 기업인 천주라는 네. 그 프린스 홀딩스의 회장이거든요. 현재는 음. 지금 이 사람이 행방이 묘연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비트코인 우리나라는 압수했죠? 2조 정도를 막고 있었고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 잠적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캄보디아로 들어간 돈이 그 한 외국에서 들어온 돈의 48%? 그 정도 중국계 돈을 끌어들이고 올해만 해도 50%가 넘는 돈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도로를 만들고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설 산업, 부동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뒤로는 강금 매매, 인신 매매, 그다음 마약 판매, 이제 온라인 나쁜 도박장, 놈이네. 네네 이런 것들을 앞과 뒤가 너무 다른 형태로 캄보디아에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계지만 네. 캄보디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음. 캄보디아인이에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한 커넥션을 주고받았으면 캄보디아인으로서 본인이 해야 하는 양과 음을 다 치르면서 캄보디아의 경제 그 세수를 높이는데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던 이게 거죠. 뭐 온갖 로비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검경, 예. 뭐 정치권, 뭐 훈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뇌물이나 이런 것들 다 주고 자기의 사업권, 범죄 수익은 또 찾아갔겠죠. 나중에 이게 드라마라면은 이 친구랑 얘랑 그 김건희하고 뭔가 그 커넥션이 있으면 이게 거의 영화가 되는 건데 그죠? 재범죄 그렇죠. 영화가.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승리가 네. 같이 하죠. 이 이 사람의 인간은 행사에 야 연예인 중에서 제일 그 떠오르는 원탑 빌런으로 지금 이거는 원탑 자리 빌런. 잡았어요. 네. 원탑 빌런입니다. 양아치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빌런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말마저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캄보디아로 가는 연예인들 사람들 보면 거의 자기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가는 것 같아요. 성하나도 마약에 대한 자기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가고 아니 캄보디아라는 승리와 나라는 마찬가지죠. 얼마나 지금 기가 차고 부끄럽고 그렇겠습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매스컴에서 특히 네. 또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캄보디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네. 기가 막힌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대신 참 범죄와 관계없는 일반 서민 시민들 분들께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를 혐오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네, 양해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범죄인들의 모습을 그냥 우리나라의 범죄인, 그다음에 음. 캄보디아의 범죄인 그거를 보여준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캄보디아 내에 부정부패 요령 조금 심각하다 보니 네. 이런 다양한 범죄 조직들도 거기에서 살아남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제 그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구조가 만들어진 거 좀 너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참 승리가 여기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뉴스에서 영상이 나오니까 네. 참 승리가 승리했다 이런 생각. 얘는 네. 너무 그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죠? 저지른 행적이나 사고 이런 방식 것들이. 자체가 정상적 어떻게 빅뱅이라 그러니까 연예인을 얘가 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했을까가 사실은 예측이 되지만 여기선 공개적이라 제가 말은 할 수는 없고 네. 연예인을 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를 했고 그걸로 인해 또 범죄의 도시인 캄보디아까지 가서 네.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무슨 클럽 산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 또 거기 가서 클럽 안에서 있는 여성과 마약과 성매매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또 사업을 구상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네. 이제까지 걸어왔던 승리의 삶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이 돼서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는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뭐 이렇게 쇼츠나 유튜브 본인이 이런 데서 공인의 많이- 삶으로서도 꽤 오래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기 나가서 저렇게 여시나 먹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런 액션들을 해낸다는 거는 이미 이의 그 승리의 뇌에서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버닝썬 네. 사건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훈센이죠. 예, 훈센이죠. 네, 40년 독재하고 또 이번에 아들이 그 총리를 물려받아서 네. 캄보디아가 범죄 도시로 인식되고 범죄 국가로 인식되게 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죠. 독재가 독재자죠. 이어지다 보면 네. 저렇게 이제 골마 터지는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관상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딱 보고 있으면 저는 그 관상을 많이 믿지는 않았는데 네. 혼센을 딱 보면서 독재자는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독재자. 생각이 들 정도여서 예. 그 캄보디아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뭐 송환대 들어 캄보디아네요, 여기는. 네네. 예, 우리 근데 좀 들어올 송환- 당시 모습들이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이외에 네. 이제는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범죄 집단들이 없어졌잖아요.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풍선효과처럼 그 주변국으로 이제는 다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이제 또 데려오고 하려고 하고 또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국민들도 이제 피해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은 또 캄보디아 외국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집중할 필요 있지만 그 이외의 풍선 효과들을 차단할 수 있는 외교적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렇죠. 것 그 같아요. 범죄 소굴을 보니까 국경선에 이렇게 다 포집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지난주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예, 보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음. 거기가 이제 넘나들기도 편하고 데려오기도 편하고 해서 그 지역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보니 다 이제 외곽으로 다 네. 나간 걸 보면 다 튀었다. 그 외곽에 자기들의 그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캄보디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캄보디아에 매몰되지 말고 캄보디아 문제가 발생했는 그 이후에 주변국까지 고려한 외교관계, 범죄인 인도 조약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새로운 것들을 마련할 시기가 아닌가 이 그렇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 전화야죠. 네네. 지난 3년 동안 손대지 않고 이렇게 네네네. 방치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해야 되는 해나가야 것 되는 같습니다.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진 잠깐 뭐 꼴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는 김건희라고 하는 걸출한 악의 축 빌런이 또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상황과는 다릅니다만은 지금 김건희의 마약이라든가 윤석열의 외환 유치라든가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선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대통령 부부가 계획을 한 이런 범죄.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우리가 계엄에 성공했으면 네. 한국판 훈센을 볼 뻔했죠. 한국판 훈센. 네, 한국판 네. 훈센이 이제 김건희가 될 뻔한 건데 네. 저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야 많은 걸 이야기하는 사인을 주는 사진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리춤에 손을 딱 올리고 슬리퍼를 신고 짝다리를 잡고 저기 보면 이 네. 앞편의 사진도 그렇지만 김건희는 허리에 손을 되게 잘 올려요. 허리에 손을. 네, 뭘 할 무슨 때 심리입니까, 이렇게 이게? 하고 하는 네. 사진들이 꽤 많은데 네. 세상에 덤벼봐 하는 건가 아니면 덤벼봐. 나이만큼 이런 건가라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보스야 이런 네. 폼이죠. 내가 저게 보스야. 네네. 소위 똥폼인데 딱 항상 저렇게 하는 거는 그 부분을 자기가 딱 그 몸에 배게 익숙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 근정전입니까? 경회로. 경회로. 네. 네, 여기가 경회로인데 사실 저희 국보고 저기를 쉽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이 그냥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성과 네. 다양한 이거 좀 제가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런 공간에 네. 저런 옷차림과 맨발의 슬리퍼로 저기를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에는 조심해야 할 곳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중한 곳에 뭐 어떠한 옷차림으로 어떠한 태도로 가야 하는 각각의 사실 공간들이 있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가야 할 공간이 있고 김건희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혹시 하게 기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대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 보면서 네. 또 아까 승리가 승리했다는 것처럼 김건희가 김건희 했구나. 김건희가 예, 했구나. 이렇게 참 흑장군님이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갈비뼈 제거 수술로 짤록해진 허리를 강조하고 싶은 심리일지도 모르지. 갈비뼈 2개를 네. 손으로 지칭하는군요. 지탱하는군요. 어쩌면 그게 힘들어서 아무튼 이런 행동들 자체가 어떻게 이렇지? 처음에 우리가 차담회를 했을 때만 해도 거기 가서 어떻게 차를 마실 생각을 다 하지 그 엄중한 공간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는 게임도 아니었던 거죠. 맨발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진두지휘도 해보고 심지어 선글라스를 쓰고 저기를 들어갔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건 굉장히 문제구나. 이 자기가 경혜루가 왕이다 이거죠. 자기가 내가 왕이다. 예, 국보거든요. 224호. 인데 거기 그렇죠. 일반 출입도 들어가지 못한 우리 국보에 저렇게 서 있었던 사실 자체도 한심하다. 이제 이것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사진일 텐데 아니 이 옆에 분은 그때 이배용이죠. 예. 이배용 그 전 국가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두 사람이 굉장히 밀접하고 네. 이 일이 있기 전에도부터도 어머니하고 지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김건희가 이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이분한테 어머니 자기를 좀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뜰하게 챙겼었는데 네. 이제 둘이 관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를 살뜰하게 이제 챙겼었죠. 이제 그런 금 거북이 김건희가 이배용에게 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배용이가 김건희에게 그걸 주고 외관 매직을 한 의혹까지 받을 만큼 둘의 관계가 그런 건데 아무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국보에 가서 저 자세로 저런 표정으로 많은 걸 그냥 보여줍니다. 그냥 짐작은 했었었는데 그렇죠. 이런 실제로 것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나둘씩 된 거죠. 드러나다 보니까 참 정말 이 사진은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 AI로 합성한 네, 사진 같은데 AI로 이게 네.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렇게 있었을 밈처럼 거다. 돌아다니고 네네. 있다. 네. 이제 거기에 그 말에는 저기에 담배를 하나 끄고 있으면 정말 딱 맞았을 김건희의 근데 포즈일 저기 거라고. 진짜 앉았던 거 맞습니까? 네, 앉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한간에 국감에 나왔던 사람 그럼 누가 이런 올라가라고 한 거냐 했더니 왕싸가지. 본인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라고 대답을 했고 네. 또 한간에는 이배용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게 정면으로 올라가는 게 옆으로 올라가야 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한 20컷 정도 찍었답니다. 사진을 또 그러면 찍어. 그 당시에는 우리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사진 찍었던 아마 그 20대의 행정관이 네, 찍지 네. 않았을까라고 네.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20컷 어떤 포즈를 찍을지 모르면 저것처럼 선글라스에 검정 원피스에 무슨 죽을 상도 아니고 너무 김건희 핸드폰 포렌식 하면 나오겠는데요? 그렇겠죠. 그거 김건희한테 있겠죠. 그 당연히 사진을 있겠죠. 찍어가지고 이제 보냈을 테니까. 아니면 그 행정관을 제가 네. 보기에는 거기 당연히 있을 거고. 압수수색해서 네.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 그 행정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거 한번 고려를 해봐야 사실은 돼요. 사진 네. 나오면 진짜 우리 국민들 분노 게이지가 한 번 더 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난리가 나겠죠. 네, 이런 사진들이 하나씩 둘씩 그 증언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증언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그동안 한남동에 기거하고 네. 있으면서 벌어졌던 각종 만남과 기이한 행동들 네.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마다 너무 그 기가 차서 다
차를 차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것도 끊임없이 나오고 형 있습니다. 황당하지만 네. 다음 그 사진을 안 붙였군요. 사실은 그 우리 명성황후 네. 시해 장소 음. 그거에 그 방에 시해 장소에 더 10분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둘만 들어가서 10분 동안 있었대요. 근데 거기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과연 둘이 단둘이 들어서 10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근데 네. 저는 너무 우려가 되는 게 이들이 미신이든 이런 행위들을 되게 즐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혹여라도 저희 그 국가 보존 지역에 음.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 국가 시절 김건희가 홀고 갔던 그 자리를 한 번쯤 다 되살려 보고 혹시라도 안 좋은 미신적 행위를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을 것 좀 같아요.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언가가 행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행위들이 만약에 해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걷어내든 뭘 하든 아무튼 확인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김건희 저거는 저 그 죽음 현장에 대한 어떤 주술적 집착이 굉장히 큰 것 강한 같아요. 뭐 네. 예술 작품 그것도 뭐 집으로 만든 그 죽음 뭐 그런 집 주술을 인형 같은 하고, 거를 막 예, 이렇게 그런 해서 것도 하고 하고 했던 거 예전에 보면 그 시청 앞에서 불의의 사고로 그 운전미숙으로 70대 노인 운전미숙으로 8명인가 사상자가 났던 그 사건 현장에도 나중에 와가지고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막 이상한 네네네네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포대교 걱정이죠.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마포대교도 우리나라 한강에 있는 각종 다리들 중에 마포대교에서의 자살률이 90%래요. 맞아요. 가장 많아요. 가장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그 마포대교 가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액션을 취하고 자살의 날 그날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했다는. 그쪽에 들어가가가지고 10분 동안 뭔 짓을 한 것 같아. 네. 그 그 윤석열이 끌고 때가 들어가가지고. 날짜가 네. 그 마포대교 갔을 때가 2023년 9월 12일인데 그래요. 그 전에 그 우리 그 간 날이잖아요. 시한 날이 9월 10일이었어요.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9월 10일 그다음에 2024년 네. 9월 12일. 그러니까 그 날짜들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사실은 듭니다. 희한한 족속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네. 거죠. 지금 교수님이 이 마지막 영상 하나 네네네. 저 뒤에 보이는 그거는 우리가 아마 밑에 자막을 보면 사진의 자막을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라고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대선 한참 전이죠, 그죠? 네네네. 이 그 유명한 뒷목 잡혀서 끌려가는 뒷목 잡혀서 끌려가는 이게 국민들에게 처음 보였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의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네. 이런 일을 볼 수도 없었는데 네. 아마 이게 처음 보였던 모습인데 마지막 보였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걸 맞네. 미리 예견한 듯한 그런 기가 막히게 모습이었던 저 거죠. 사진을 갖고 왔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미디어에 비쳤던 네, 첫 네.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 검찰총장 때 그 청와대 가가지고 문재인하고 그 네네, 그 했던 봤던 모습. 그거 있었는데 저거는 이제 대선 후보 마누라가 됐다 배우자가 됐다라고 보였던 되게 어떻게 보면 뒷목 잡혀서 이렇게 범죄인 어디 도망가듯이. 자,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의 매거진 라이브입니다. 앵커의 매거진 라이브. 제목은 히든카드 쥔 명태균. 네, 오세훈 패죽일 기세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순정 차버린 양아치론. 양아치라고 저 명태균이 오세훈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했는데 어제 국감 현장이었습니다. 여실히 어제 뭐 난리 났었습니다. 오세훈을 난리 아주 났죠. 그냥 네.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아주 그냥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명태균은 아주 벼르고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오세훈은 저 사진에 이렇게 나오듯이 뭐 모른 체하고 지금 침묵으로 일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였던 모습, 명태균의 모습과 오세훈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 이제 짐작도 되고 그런 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오세훈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카드잖아요. 다음 대선 때 써야 될 카드이기도 하고 뭐 지금으로서는 그 뭐 지난 대선 때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자기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이제 빅카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저렇게 이제 명태균한테 너덜너덜 끌려다니는 거 보고 참 많은 생각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사진에 네. 오세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 걸리는데 이런 표정처럼 걸리는데. 너무 막 바짝 쫄아 있는 네네네네. 모습이었고 아니 그거보단 걸렸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거 아닐까요? 걸리면 걸리면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걸렸고. 그러니까 걸렸는데 막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연 어제 그 빅 뉴스였고 뭐 영상에서 그 뉴스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명태균이 막 흥분해가지고 오세훈을 막 몰아세우는 그리고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국감위원들이 뭐 질문을 막 말로 그냥 엎어가면서 본인 이야기를 막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흥분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좀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 김영선 전 의원을 끌어다 들여가지고 뭐 심파 쪽의 이제 이야기로 막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사생활 얘기가 이게 사생활을 폭로해 버린 거죠. 그쵸. 사생활 폭로해 버린 연애 거죠. 편지 예, 그 장면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가지 혹시 중에 김영선 하나였을까요? 의원이 함께 동석한 게 네, 몇 회인지 동석했고 거기 청국장에서는 이분이 먼저 가세요. 그때 전 시의원이 지금 자꾸 오해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당시에요. 경선들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경원한테. 자기가 무슨 선거 보전을 받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래서- 10년을 그래 됐는데 예,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그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네.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네.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김영선이 예.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오세훈은 저 김영선 때문에 한 거예요. 김영선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네. 올드미스의 한이네요 한. 올드미스. 한을 품었네 한을 네. 품었어. 한을 품었는데 명태균은 왜 저렇게 또 흥분을 했을까요? 명태균은 그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명태균이 정말 꼭지가 돈 시점이 있었대요. 우리 네. 아까 조선족 발언에 대한 그게 있었잖아요.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오세훈을 돕기 위해서 팔방으로 뛰었는데 그날따라 되게 옷이 좀 허줄근 했었나 봐요. 그날따라. 근데 그때 명태균이 나중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열심히 오세훈 돕겠다고 뛰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되게 또 무시하는 그런 눈빛과 그걸 또 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린 그런 푸념을 그 훗날 이야기로 이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누구든 그럴 것 같아요. 조선족 남매 같다고 네, 표현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나타났죠. 오세훈이 그 명태균하고 김영선을 보고 그 조선족 같다라는 식으로 조선족 남매라고 조선 표현했죠. 남매라 그랬죠. 네, 조선족 남매. 남매 같다. 거기서 이제 꼭지가 이제 돌았습니다. 조선족 남매. 근데 그 지금 아까 그 네. 제일 첫 제 집회 사진에 조선족 포함 아웃 뭐 이런 네네네네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현중 씨와 똑같네. 그쵸. 이제 오세훈이 하는 행위가.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그러니까 저기 김영선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훈을 도움을 살렸다. 그러면서 저 오세훈은 그냥 뭐 질질 짜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깎아내렸는데 멀뚱멀뚱 오세훈이 또 가만히 있어요. 보통 할 말이 그런 없는 것 같아요. 나오면 좀 흥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 모습을 자포자기 보고 같아요. 이게 자포자기인지 네.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라운드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오세훈은 어제는 조용했지만 특검 때 자기 이야기를 11월 8일, 네, 11월 8일 김건희 그때 특검에 불려 나가게 돼 있죠. 대지를 한다고. 그렇게 대지를 근데 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 명태균은 제가 뭐에 거짓말 하지 않을 확률이 99%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이면 저렇게 당당하게 소리쳐가면서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오세훈이 저처럼
저처럼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그 얘기만 뭐 특검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 이제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네네. 근데 그 명태균 또 이 주변에 있는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어제 그 이야기로 김영선이 너무 불쌍해졌다라는 거예요. 김영선이 이 사람은 인생이 또 그렇죠. 뭐냐. 그렇죠. 거의 그 도륙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김영선을 이 두 인간이 두 남자가 오세훈과 명태균이 너무 막 그 사람을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했다라고 좀 자기 이렇게 둘이 살려고 중간에 좀 거의 이렇게 네. 둘 싸움에 김영선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맞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이야기가 김영선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쇼츠든 어디든 뉴스든 김영선의 그 올드미스. 올드미스 이 이야기가 막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겁니다. 저도 올드미스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개인 정보를 왜 이렇게 둘 싸움에 예전에 그 많은 국힘에 거를- 두 올드미스가 두 영선이 유명했습니다. 아, 송영선? 송영선, 김영선 두 어. 올드미스가 있었는데 세 명의 미스가 있었거든요. 어떤 때 박근혜가 대표 시절에 세 올드미스가 이게 삼총사였는데 그 중에 김영선은 지금 끝이 참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자꾸 치닫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악연이라고 하는 거는 2021 아시다시피 그 총선 선거 때죠. 그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 네. 명태균이 21년 보궐선거. 그렇죠. 예. 21년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김영선과 함께 창원에서 놀다가 네. 같이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죠. 서울로 올라와서 김종인을 만난 뒤에 그 제일 먼저 작업 들어간 게 이제 이 오세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첫 작품이었거든요. 오세훈이 네네. 그 첫 작품에 큰 기대를 가지고 첫 작품을 했는데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앙심은 크게 가진 겁니다. 성공을 했는데 앙심을 가진 앙심은 케이스고 바로 몇 개월 후에 이준석이라는 작품을 또 했죠. 거기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해가지고 누굽니까 그 아파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 사는 집 유성이 살았던 그 한성근 교수 그래서 이 명태균이 김건희와 첫 조를 하게 되고 그게 7월 2021년 7월 그러니까 오세훈, 이준석, 김건희 이게 아주 짧은 시간 6개월 안에 다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많이 높이게 됐는데 물론 저기 창원에 그 명태균이 있을 때부터 그 국힘 내부에서는 명성이 있었죠. 그 동네에서는 박완수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경남 쪽에서 뭘 하려면 명태균을 찾아가라 하는 이런 그게 좀 소문이 좀 자자했는데 네. 그래서 김영선도 경남 도지사 해보겠다고 창원으로 내려가서 찾아간 데가 이제 소개받은 데가 명태균이었고 명태균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세훈은 명태균의 그 상경에서의 성공가도 첫 작품인데 첫 작품이 오늘 이 시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삿대질하고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어쩌면 오세훈은 명태균 때문에 지금 이걸 누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명태균 때문에 뭐 나경원이 안 그래서 됐겠죠. 나경원이 네. 이제 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 사실은 나경원하고 명태균이 철천지 원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두 번째 작품인 이준석도 나경원이 이준석을 훨씬 앞서고 있었는데 맞아. 그죠? 네. 근데 명태균이 개입됨으로 해가지고 나경이 또 미끄러졌거든요. 나경원은 그러면 의문의 2패를 한 거예요. 의문의 2패인데 네. 이제 확실한 2패가 이제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건데 나경원이 이제 사실 명태균하고 삿대질하고 지금 싸워야 될 판인데 지금 이제 성공시킨 이 오세훈이 지금 명태균하고 지금 이런 지경이 돼 있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결국은 오세훈은 명태균 때문에 그냥 망할 것 같아요. 정치 생명이 다 이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너덜너덜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너덜너덜 하지 않나요? 더 이제 팩트가 더 더 많은 나오고.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명태균은 뭘 잡고 있냐 그러면 자기는 아직도 검찰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팩트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 그 저도 황금폰에 아직 안 까진 거 안 아닙니까? 까지니까. 아직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오세훈한테 자신만만하죠. 저렇게 큰 소리를 그렇죠. 치는 거고요. 자신만만한 거죠. 그리고 당신 뭐 까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오세훈은 댐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선에 나올 수도 없었고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였죠. 그 명태균이 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 다 했다고. 그러니까.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 그게 요즘엔 뭐 갤럭시폰 같은 경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네. 어떤 뭐 울면서 뭐 질질 다 짜면서 있겠죠. 뭐 부탁했다 이런 게 실제 그런 녹음이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높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그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네, 연구소. 소장했던 사람들이 창원지검에서 다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받은 내용들이 그 진행이 안 되고 뭉개진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 받았으면 어떤 게 나왔고 하는 이런 진행된 사항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뭉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그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걸 가지고 만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는 다 넘어갔대요. 특검으로. 자료는 김건희 특검으로 다 넘어갔는데 특검에서의 그 어떤 불안한 이 조직력이 이걸 해소를 할 수 있을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빠릿빠릿한 팀들이 이 수사를 좀 받아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네.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들 중에 일부분들은 기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수사관들 창원지검에 있는 수사관들 통해 가지고 진술 그러니까 강혜경, 김태열, 명태균, 김영선이 했던 진술 내용들을 조금씩 받아 나온 게 있는 거죠. 그 지방 기자들이 그게 있어요. 그 그렇죠. 쪼가리들이. 그 쪼가리들이 일부 나돌기는 하는데 그것들이 좀 이렇게 국감에도 그렇고 접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루어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과는 또 다르게 새롭게 나올 것들이 많이 있고 그건 이제 명태균이 갖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진술 다 했는데 딱히 나오는 결과는 없고 자기는 1월쯤 되면 다시 깜빵 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게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특검에서 명태균이 뭉개졌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더 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세훈은 거기서 살아남기가 날아간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명태균은 지금 칼을 갈고 있고 너무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오세훈은 거기서 살아남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진은 그 지난해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많이 봤던 아, 내용이죠. 네. 어제 그 오세훈하고 명태균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쭉 그 여러 가지 이게 공방이 아니었죠. 일방적으로 이제 좁히는 시기였는데 그때 나왔던 이름 중에 김한정이라고 하는 오세훈 스폰서 네, 많이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얼굴이 가려진 채 네. 나와 있고 그리고 명태균이 있고 지금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김영선 의원이 저 뒤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홍준표 측근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명이 다 몰려 있는 거죠. 오세훈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폰서 김한정이 있고 명태균이 있고 김영선이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 2023년도 그 3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이제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기세 등등했을 때잖아요. 2023년 이듬해 3월이니까 그때가 그 창원에 첨단 산업단지 발표되고 바로 다음 달 뭔가 이거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예요. 다 이제 김한정 그러니까 오세훈 스폰서의 그 제주별장에 모여가지고 단합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때부터 창원에서는 명태균이 이렇게 찝는 자리들이 이렇게 아, 짚는 다 또 자리들이 되는 거죠. 방위산업으로 현대로템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본부장급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민원 들어주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거의 황태자가 돼 있는 그런 그 완전 시기죠. 예. 네, 그리고 그 시기.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명태균한테는 거의 꽉 잡혀 있는 왜냐하면 그
전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명태균 손을 잡고 박안수가 그 아크로폴리스 그 예, 아크로폴리스가. 김건희 집에 네. 갔거든요. 그 박안수가 얼마나 명태균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결국은 공천 받아가지고 경남도지사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 28일 경남 국감 때 행안위 국감 때 행안위 의원들이 내려가거든. 네. 박안수에게 질문할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명태균하고 박안수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또 시차를 다닌 데가 있어요. 그 군부대하고 방위산업체하고 네. 그리고 박안수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되게 많거든요.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집을 뭐 30채씩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어요. 그 증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명태균이 그 내용을 창원지검에서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박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없는 내용들 다 지금 까인 상태인데 그게 공개가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어세어 지금 민주당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에 부동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서울에도요. 서울에도 돈 되는 곳을 투자했으면 서울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겠죠. 서울 것도 나왔겠는데 그러면 아무튼 그 박완수는 경남도지사입니다만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키를 또 명태균이 또 잡고 있어가지고 경상남도는 다음 지방선거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저기 지금 다 엮여 있어요. 지금 오세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안수도 그렇고 강원도지사 김진태도 그렇고 다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혐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 걸리면 같이 줄줄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돼 있는 중입니다. 예. 이 사진을 뭐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그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됐던 게 그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예전에 그 2018년 17년이죠. 2017년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일산에서 자꾸 고양시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나 창원에 내려가서 경남도지사 도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인연으로 미래한국연구소라든가 뭐 시사 경남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라든가 이제 그걸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서울 올라와서 오세훈 이준석 또 윤석열까지 공동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고 본인이 또 5선이었죠. 5선을 또 따고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까 캄보디아 김건희 뭐 통일교 이것도 참 16부작 그 네. 드라마 같았는데 명태균도 16부작 나오죠.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스토리도 우리나라 그 정치의 가장 그 약한 고리들. 맞아요. 그 국힘에서는 명태균이 덤비면 판판이 다 넘어갔잖아요. 다 그렇죠. 넘어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여론조사 한번 해주겠다 그러면 줄 서서 여론조사 하고 돈 갖다 내고 이 그 치부를 굉장히 약한 고리를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명태균이 좀 묻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이걸로 네. 재편을 할 때 좀 선을 좀 걸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흑장군님이 내년 지선 정청래 등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계속 뻘짓되면 정청래가 뻘짓되면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했었고, 민주당이 입법 활동으로 열심히 해야 이런 그 국힘의 이런 비리 허점들을 이기고 당연히 이제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지적 이야기였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와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 창파트너스 장귀용 대표입니다. 기자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활동하고 지금 현직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재건축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신탁 방식이라든가 재건축 이슈라든가 법적인 부분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뭐 변화 추이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요. 자, 오늘은 특정 지역의 특정 지역 모델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특정 지역 안에는 많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갈등이 좀 복합적으로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볼 곳은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상가 재건축 사업지입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입지로 보면은 이제 부산 지하철 동백역 역세권 단지고요. 네. 해운대 우동에 위치해서 해운대 중심지로 보면 서쪽에 위치 마린시티 배후 마린시티. 북쪽에 있는 단지로 재건축이 되면은 아마 부산에서 가장 비싼 단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점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그런 사업장들에는 서로 네. 내가 조합장 하겠다, 내가 네. 위원장 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상가 갈등. 지금 뭐 특징을 보면은 이게 제2의 아니면 내지는 부산의 음마아파트 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그 있는 말은 상태입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장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좀 갈등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중첩이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신탁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 조합 방식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여러 지금 이제 진행 방식의 문제도 있는 진행 것이고요. 방식. 그리고 요 부지가 지금 이 부지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네. 북쪽엔 산이고요. 이제 동서남으로 다 상업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층 빌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바로 남측에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네. 홈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MBK 파트너스라고 그렇죠. 사모펀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요 그 마린시티점 홈플러스 마린시티점이 폐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매각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홈플러스 부지에다가 고층 빌딩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바로 옆에 부지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부지도 지금 고층 빌딩을 올리고 싶은 상태인데, 요 지금 두 부지와 또 대우마리나의 관계, 대우마리나 안쪽에서의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의 갈등, 그리고 이 평형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 네. 거기다가 상가와의 또 갈등, 상가 내부에서도 지금 또 분할 상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쪼개기 상가라고 하죠. 네. 쪼개기 상가가 또 발생을 해서 이 쪼개기 상가와의 또 협상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겪을 수 있는 네.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그래도 4조 원대로 굉장히 그렇죠. 예, 네.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얼핏 이게 엄마 아파트 꼴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장기화된다.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보면은 음마 아파트에 지금 이제 조합장 선출이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앞단에 이제 10년 동안 음마 아파트가 사실 재건축 지연의 대명사처럼 그렇죠. 일컬어졌지 네네. 않습니까? 많을 때는 4개의 추진 조직이 그러니까 조합이 추진 네 군데. 준비위원 추진 거죠. 준비위가. 준비 네, 내지는 네. 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있고 비대위 성격의 조직이 또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추진위원회를 장악을 하면서 네. 계속 싸웠고, 그리고 음마 아파트 지금 그 서쪽에 보면은 음마 아파트 상가도 엄청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가의 문제는 아직도 지금 해결되기 전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반대 이제 뭐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문제들이 있었고요. 여기가 여기 조합장 선출되신 분이 원래는 이제 1% 지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집에 예. 세를 들어 살다가 네. 이제 뭐 목소리를 냈겠죠. 그러니까 너 왜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목소리 냈냐 해서 1%를 취득했다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상태인데, 요때 생겨난 요걸 계기로 생겨난 게
그 공유 지분자 중에 가장 지분이 큰 사람만 조합 임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네. 대표 소유주가 될 수 있고 조합 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네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대우마리나도 지금 1단지, 2단지에 이제 뭐 또 지분이 조금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1차 아파트의 상가, 2차 아파트의 상가가 있고 네. 1차 아파트 상가 지하에 지금 대형 마트가 지금 120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120개 쪼개기 상가와의 또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조합 이제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려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7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70%. 여기에 네. 더 한 가지 더 해서 네. 동별 동의 요건이 또 따로 존재하는데요. 아, 네. 이제 각 동마다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이제 3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이 30% 볼지 50% 볼지는 이제 부산시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쪼개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30%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그 쪼개기 된 상가 소유주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그 동조하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 합치면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상가 것이죠. 쪼개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아파트 소유자가 있고 상가 소유자가 있고 네, 맞습니다. 이 상가 소유자들은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원래 이제 이런 쪼개기가 일어나면 네.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권을 아, 요구하게 예. 돼 있죠. 근데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것도 이제 상가 쪼개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조합원 100%가 동의해야지 조합원 입주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100%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치매가 오셨거나 아니면 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중에서 또 한 분이라도 나는 싫어, 나는 입주권 주는 거 싫어라고 하면은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요청을 좀 받아서 네. 컨설팅 해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양보하는 겁니다.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손해 보는 소유주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권으로 받겠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 우리가 밖에 팔 거를 네. 상가 소유주들에게 우선적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수익의 문제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액은 일반 금액을 적용해 가지고 그죠. 한다 이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의 75%만 동의를 하면 네. 정관에 넣고 조합 정관에 넣거나 아니면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신탁 계약에 넣어서 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뭐 법조계의 지금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뭐 분담금을 더 늘어난다라든가 이런 그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렇죠. 좋은 일이죠. 이 미분양을 해결할 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좋은 일인데. 다만 이제 상가가 이제 원래는 소유주 1인당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하나 네. 아파트도 아파트 소유주 1인당 아파트 하나가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더 크게 남아 있으면은 1+1까지 가능한 네. 거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1+1+1 그러니까 3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요즘 상가가 쪼개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가를 만약에 지상에 짓게 되면 네. 소유주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네. 상가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죠. 음. 그러면은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상에 상가를 지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하로 들어가라. 여기가 지금 여기 북쪽에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사가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데 이 경사면을 활용해서 쉽게 말해서 지상 같은 지하, 반지하 상가를 만드는 전략으로 간다 하면은 아파트 소유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 협의 과정까지 지금 제가 상가 소유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 상태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아파트 소유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네. 문제가 이제 지금 아파트 소유주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가 이 상가 쪼개기 자체가 자기들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준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아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70% 동의율을 얻으려면 그 상가 네네. 소유자들과 이게 마음이 좀 통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안 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서로 따로 되면은 그렇죠. 70%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지금 일부 대우말이나 주민분들 중에는 이제 쪼개기 상가 너무 얄밉고 상가 때문에 지체될 것 같으면은 상가를 분리하고 가자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이제 임원들이 앉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가를 일단 분할을 그러니까 빼고 가려면은 네. 상가를 일단은 이 필지에 같은 필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를 분리를 해야 되죠. 그 필지 분리하는데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지구라고 해가지고 구역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구역계를 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구역계 변경하는 거는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뭐 안 된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상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가가 북쪽에 있으니까 상가 남쪽 부지가 1조권에 걸리면서 같은 필지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다른 필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1조권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빼고 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지에 가깝다. 그 보통 그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특히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궁금증이 분담금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네네. 어떤 상황에서 내 분담금이 올라가면 그건 내 반대인데 그 뭐 현금 뺏기는 느낌입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상가가 이제 어떤 입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분담금 이런 걸 자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가에서는 그래서 지하 상가를 개발하고 이렇게 됐을 때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소유주들 입장에서 그래도 찜찜한데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는 아파트 따로 들어가는 비용 벌어들인 돈 정산하고 상가는 상가 따로 들어가는 비용 벌어들인 돈 따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라고 합니다. 네. 독립정산제로 하자. 그러면 상가 소유주들끼리 돈 내서 상가 부분은 상가 소유주들이 돈 내서 짓고 네. 상가 일반 분양분도 상가 소유주들이 나눠 가지는 거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나눠 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례고요. 네. 아파트 상가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끼리 따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레미안 원베일리 아시죠? 네네. 한강변에 네네. 거기가 경남 아파트랑 신반포 그 3차 아파트가 같이 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자기들 자리에 그대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정산제로 했고요. 네. 뭐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가 소유들이 생각하는 거는 상가가 그렇게 많이 아파트 소유들이 상가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을 때 분양이 되겠냐. 뭐 사실 뭐 독립정산제라면 아파트 소유들이 걱정해 줄 부분은 아니지만 네. 덩그러니 한가 너무 비어 있으면 아파트 가치도 그렇죠. 떨어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부산하면 딱 우리 외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물이 하나 있죠.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바닷가에. 그렇죠. 그 아이파크. 아이파크 아파트 예. 그리고 이제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 네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두산 위브 더 제니스라고 해가지고 그 뾰족뾰족한 건물들이 그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가 주상복합동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네. 부산 제일 부자 동네임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대우마리나 입지에 역세권 입지에다가 개발하면서 거기에 병원이나 학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뭐 수요가 있는 상가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상가 측의 또 희망 사항일 수도 있는 거고 상가가 100몇십 개가 만들어지면은 네.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해서 아파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독립정산제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 약속까지 던진 상황이고 요 안을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추진위원장님을 또 직접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상가랑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추진위원장님도 뭐 여기 동의가 안 되면 조합이든 신탁이든 불가능한 거니까 네. 대화는 하겠다라는 이거 그 입장을 정리해 주신 상태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상가 소유주들과 아파트 소유주들을 만나서 대화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그 지난 10월 1일 기사가 뭐 하나 이제 있는 걸 지금 보니까 네. 목동 분당에 이어 해운대도 신탁 재건축 추진 음. 조합 없이 진행이라고 제목을 단 기사가 10월 1일 날 나왔던데 이 보니까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조합 대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후 단지가 늘고 있다. 네네. 이들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을 선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기사 초두에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탁을 선택한다. 이게 뭐 여러 뭐 샘플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우 마리나 1, 2차에서도 여러 가지 그 중첩된 그런 갈등들이 있는 중이다 보니 이럴 바에야 신탁에 맡겨서 우리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러면 조합이 신탁 사에게 이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많고요. 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방식이 기본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으면은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죠. 원래대로 원래대로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갈등, 갈등, 싸움, 비리, 네. 뭐 조합장 감옥 가야지 사업이 네.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바뀌거나 내지는 뭐 또 뭐 조합장 갈아치우거나 내지는 아니면은 조합의 법률이 정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관을 바꾸면은 또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관을 바꾸는 요건이 이제 전체 소유주의 한 66%가 모여서 총회를 성사시킨 다음에 그 안에 절반 이상만 찬성하면 정관이 바뀝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전체의 30%만 정관 변경에 찬성을 해버려도 네. 정관이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거는 신탁이랑 이 소유주들이 계약을 맺거나 네. 신탁과 조합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합은 있고 신탁한테 대행만 맡길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이라는 거 신탁사와 계약이라는 걸 맺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이라는 거는 이 계약 조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변경하려면 신탁을 처음에 모집할 때 70%가 필요하고 네. 신탁 계약에 대해서 성립시킬 때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75%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관은 33%만 바꾸자고 목소리를 내버려도 바뀌는데 신탁 계약은 그 2배 이상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야 이제 못 박자 했을 때 좀 더 조합보다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 외에 뭐 좀 더 뭐 투명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 계약이 얼마나 깔끔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래서 신탁 방식도 할 때는 이 계약 조항들을 잘 만들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우리나라 신탁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신탁사가 한 10개가 넘죠? 지금 전국에 네. 신탁 업체로 등록돼 있는 신탁 업체는 14개입니다. 14개. 대부분 그 네네. 금융 계열사도 있고. 그죠, 뭐 KB 계열의 KB 부동산 신탁, 뭐 네. 하나 계열의 하나 자산 신탁, 뭐 그런 이제 금융사 계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체 신탁, 무궁화 신탁, 코랑코 신탁 같은. 여기도 메이저가 있고 좀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맞습니다. 조금 이제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14개 다 이제 금융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사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은 이제 동일한 요소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봤던 그 기사에서도 그 목동 단지 14곳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14곳 중에 이제 8곳이 신탁사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맡겼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맡기게 될 때 이 입주자들 그 소유자들은 시간이 돈이다.
이제 이런 그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길게 가봤자 나한테는 손실이기 때문에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용하더라도 시간 늘어질 걸 예견을 하면 나 이거 빨리 깔끔하게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신탁 도입하고 한 7년 지나 보니까 네. 신탁도 내부적인 기준이 생겼고요. 음, 뭐 그 일반적인 우리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네. 뭐냐면은 사업비가 크지 않으면 신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얼마 전에 반대로 얼마 전에 생각하면- 저도 이제 한번 문의를 했는데 네네네. 어디서 이제 신탁 방식 신탁사를 찾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방에 네네. 문의를 했더니만 아 절레절레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 신탁사들도 돈 될 만한데 덤벼가지고 빨리 끝내고 돈 벌어가는 게 그 기업의 또 맞습니다. 원하는 바고 하니까. 그 쉽게 말해서 신탁도 자기들 들어가서 수수료 받고 일해줬을 때 그 신탁 뽑기 잘했네라는 소리가 들려야 다음 현장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쉽게 말해서 목동, 강남, 여의도 그 정도. 그다음 지금 부산에서는 해운대 정도가 돼야지 신탁이 들어간다. 그 외의 현장에서는 사실 신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금 실제로 신탁도 공격적으로 수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부동산 폭등기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사는 도봉구나 그다음에 뭐 동대문 이쪽에 신탁을 선정했던 곳들 중에 신탁에서 먼저 우리 못 하겠습니다. 우리 잘라 주십시오 하고 퇴각을 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사진이 보니까 그 대우마리나 1, 2차의 그 상가 네, 1차 상가죠. 1차 여기가. 상가. 네네. 그러니까 이 상가의 이슈가 지금 이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좀 이슈가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뭐 취재한 바로는 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있고요. 일단은 제가 상가 소유주분들을 계속 설득하는 게 네. 지금 그 서울의 상가 쪼개기들 보면은 일단 상가를 쪼개놓고 네. 나 감정평가액의 6배에서 8배, 10배를 인정을 해줘라. 그러니까 어. 1억짜리를 사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10억이 되는 거죠. 네. 평가상으로. 네. 평가액이 1억이 나오면 곱하기 10을 한다. 오, 예. 그러니까 상가를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협상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상가 소유주들은 웃겠지만 네. 상가 소유주들한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막 하기에는 그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제일 비싼 곳이지만 네. 서울과 비교해 보면은 뭐 중급지 정도 된단 네네. 말이죠. 그럼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면은 까딱하면은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상가 소유주들의 그 제한이라는 것이 네. 공생 상생이 되는 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제 앞에서는 다 알겠다고 하는데 네. 모르죠. 또 제가 둔촌주공 사태도 좀 깊게 관여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주민분들 만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공사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협상이 결렬되면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일부 소유주분들은 그래 맞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분담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게 암초라면 암초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제가 만들어드린 안을 조합 추진이나 신탁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버리고 상가 소유주들이 더 독하게 간다.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6배, 8배의 그런 그 가산비라고 하죠. 가산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 10년 걸리더라도 소송해서 상가랑 싸우고 갈 거냐. 네. 아니면 6배, 8배 받아들이고 상가한테 이득을 줄 거냐. 이 선택지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죠. 그 입주자들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 소유자분들 특히 아파트 소유자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재건축에 대한 지금 동의율은 뭐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지금 조합 설립 추진 동의율은 한 60%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연히 그런 네, 거고. 그렇고. 그다음에 신탁 쪽에도 이제 내신 분들이 한 뭐 100여 분 정도 지금 네. 공개 모집 정도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통상 이제 조합이 60이다, 뭐 어디가 몇십이다 이게 나뉘어서 조합을 나는 꼭 조합 방식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재건축을 찬성하는
의사를 가진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 지금 조합의 동의를 많이 내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식적으로 구청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많이 내놓으신 그렇겠죠.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 상가의 문제만 타결이 되면 음. 신탁이든 조합이든 요 지금 각각 동의서 받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합치면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전까지 와 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네. 지금 사진 자료 지금 나가는 요 사진들 보면 서로 못하게 만들고 동의서 내지 마라 그러고 고소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거는 지금 사진이 재건축 사업 방식 그러니까 신탁 방식의 동의서 내지 말라라는 아파트 내에 방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그 권한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제가 10년 정도 이 판에 네. 취재하고 다니고 했지만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깔끔하고 잘 이루어져야 서로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상대 측이 이야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네. 신탁 추진하는 분들은 조합이 이야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조합 추진하는 분들은 신탁 방식 괘씸하고 나쁘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소유주들이 결정하도록 열어놓고 다 들어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건 뭐 좀 듣지 마라. 그쪽에 뭐 동의서 내지 마라. 설명회도 가지 마라.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조합들이 늘 조합에서 비대위가 생기고 또 다음 비대위가 생기고 네네. 이 갈등들이 많이 있고 했었는데 그 뭐 아까 음마 아파트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찰필 늦어진 그런 사업장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네. 이거를 기사도 쓰고 네. 실제 만나서 저는 당신 소유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지랖 부리냐 할 정도로 많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저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너 비대위 편 아니야? 너 조합 편 아니야? 그 너 건설사 편 아니야? 장기용 기자가 장기용 기자가 그 쓴 책이 있죠. 도시 정비 쪽에서는 취재 현장을 누비면서 그 얻은 지식과 그 현장 경험을 가지고 쓴 책 이름이 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재개발 재건축이란 책인데 네. 뭐 사실 어디 투자하라는 책은 아니라서 이제 진짜 조합원들이 좀 읽어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네. 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은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업지 저 사업지 많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쌓은 지식이 있을 테고 그걸로 책도 이제 썼고 지금 그 해운대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사업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돕기도 하고 뭐 취재를 또 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네네네. 현재는 또 창동에서 또 아예 뭐 제가 또 직접 또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그 사업에 대한 경험치가 아직 뭐 젊은 패기 있는 기자입니다만 경험치가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10년 안에 아주 농축이 된 남들 한 30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빡시게 농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도시정비 학회에서도 홍보위원으로 또 활동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지금 대우마리나 현장에서 아까 그 암초 위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대결 구도로 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평소에 신탁이 굳이 필요하냐? 네. 신탁 수수료 보통 200억에서 300억 많은 경우는 500억까지 가는데 음. 그 500억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 대우마리나 갔더니 너는 네 단지에서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하면서. 왜 여긴 또 신탁 방식 아, 이야기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건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 상가가 36개밖에 안 됩니다. 네. 뭐 쪼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미 작은 상가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대위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도봉구 창동이라는 게 신탁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낼 만큼의 네네. 여유가 있는 현장이 네.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인데다가 상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합 방식으로 가면은 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는 현장에서는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네.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거는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우마리나 현장 같은 경우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 상가 문제를 협상이 됐든 소송이 됐든 소송은 사실상 거의 취하면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결론은 상가랑 협상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근데 협상을 해야 협상안이 된다.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조합이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네. 신탁이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문제인데 신탁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신탁사가 바뀐 경우 거의 없죠. 네. 그리고 계약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재 다녀보면은 그 처음 구역 지정 때 있었던 주민들이 마지막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거를 재정착이라고 합니다. 재정착 비율이 높아봤자 30% 됩니다. 낮은 경우에는 제가 3%대도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면면이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이런 여간의 사정들을 겪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논의와 토의와 경론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이게 발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 처분까지는 보통 지금 대우마리나 정도에서 빨리 진행돼도 5년, 뭐 늦게 진행되면 6, 7년이 걸립니다. 네. 6, 7년 뒤에 소유주 다 바뀌고 나서 네. 그때 이 합의안 받기 싫어라고 하는 순간 또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 방식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보니까 아까 이야기를 서로 충분히 정보를 들어가면서 하는 게 사업의 성공 지름길이다. 서로 간의 정보를 차단하는 일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정보 차단이 되다 보면. 네. 그래서 요 사진이 재밌는 사진 하나 제보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상가 쪼개기가 신탁을 또 데리고 온다고 또 모설개군의 어떤 이 캐릭터 영화 캐릭터를 빗대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어 있었나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보를 차단하는 일들이죠 이게. 충분히 검토하고 알만한 정보를 가지고 봐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그나마 이게 좀 순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또 감정적인 곳에는 이 뭐 거의 전쟁 분위기로 또 치닫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쪼개기가 일어나면 쪼개기는 뭐 악마화 되기 마련이죠. 뭐 사실 쪼개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소유주들 당연히 심정이 이해가 되고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미 쪼개기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냐 했을 때 사실상 좀 힘들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그동안 5년 6년 지난 동안 오르는 물가 그다음에 그동안 막히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들을 감안하면 이거는 실익이 없다. 그러면 결국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언론 기사 시사 매거진의 언론 기사 중에 목동 10단지 84일 만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84일 만이면 굉장히 좀 빨리 한 거죠. 뭐 신탁이라서 빨리 했다기보다는 그래, 그 주민들이 네. 그래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신탁사와 주민과 행정 3박자가 바로 이제 네.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빨리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오늘 나온 쉽게 말해서 저 기사가 목동 단지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네. 이 이해관계 정리된 거를 신탁이 그러면 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고 주민들이 납득을 했기 때문에 네. 빨리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창 파트너스 장기용 기자와 함께 핫한 재건축 사업 현장 해운대 대우마리나 1, 2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장기용 기자와 다음 이슈는 또 다른 현장 내지는 부동산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코너를 마련해서 저희들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자, 장기용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